거울 속의 여자를 한서아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을 한서아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몸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고 한때의 빛남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으며 피로와 잠들지 못한 밤의 흔적이 피부에 드러나 있었다. 28, 그 숫자만이 머릿속에서 자꾸 울려 퍼졌다. 단지 28인데 거울 속의 여자는 어딘가 나이 들어 보였다.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40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문이 힘차게 열린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펠리시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인 강태준 공작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변함없이 낮게 울렸다. 다만 예전 그 목소리에 있던 따뜻함이나 친근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희미한 차가움뿐이었다. 펠리시아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구스타프는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문틀에 손을 걸친 채 마치 이 방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 듯 복도에 서 있었다. 할 말이 있어? 짧은 말요 하지만 펠리시아는 알았다. 10년 동안 이 남자와 부부로 살아왔으니 오늘 그 말은 끝을 알리는 말이겠지 라고 예측하는 것은 쉽다. 별표. 봉투는 구스타프의 손에서 아무렇게나 내밀어졌다. 펠리시아는 그것을 받아서 봉인을 열었다. 안에 적혀있는 것을 읽고 다시 읽고 세 번째 읽을 때에서야 비로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장인가요? 그렇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가주었으면 한다. 아직 6번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2주도 지나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그런 건 사소한 일이지 않나? 구스타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내뱉었다. 너와의 결혼은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정부인 한지민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너는 대신 카스티아 공작가의 아이를 낳았다. 전 한때 가난했던 남작 영애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 그 말이 페리시아의 가슴 한가운데 송곳처럼 찔렸다. 10년간 6명의 아이를 낳았다. 많은 밤을 그와 함께 보냈다. 페리시아에게는 굴욕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요? 한지민이 키운다. 아이들은 너보다 한지민에게 더 잘 따른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낳았어요. 그 말을 한 순간 구스타프는 처음으로 살짝 눈썹을 움직였다. 그것은 짜증이었다. 연민도 동정도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귀찮은 것을 보는 시선이었다. 내가 낳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카스티르 공작가의 아이들이다. 내 아이가 아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하라. 마차는 내일 아침 준비하겠다. 목적지는 어디든 상관없다. 단, 저택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구스타프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페리시아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혼장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오는 것은 단지 숨뿐이었다. 거칠고 떨리고 추하게 헐떡이는 숨. 창밖에는 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이 어울리지 않는 밝은 빛이었다. 별표.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은 그날 밤이었다. 6명의 아이들은 이미 한지민의 품 아래 모여 있었다. 장남 정건우 9세, 장녀 박서윤 8세, 차남 윤시우 6세,
차녀 최아린 5세, 삼남 오지훈 3세, 그리고가 태어난 막내딸 이름은 아직 없었다 하니 있을지도 모르지만 페리시아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막내딸만은 유모의 품에 안겨 있었다. 페리시아가 방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곧 시선을 피했다. 다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스스로에게도 어설픈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장녀 박서윤이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 방에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향수. 한지민은 언제나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을 풍기고 있었다. 페리시아는 출산 후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출산 후 냄새에 민감해져서 향수 냄새가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조금 향수를 쓰는 게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한지민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도 항상 단정하게 계셔요. 아이들 곁에 갈 때는 차려입는 것이 예의라고 하셨거든요. 8살 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장남 정건우가 박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려 제지했다. 장남답긴 했지만 그 눈길은 페리시아를 향하지 않았다. 박서윤, 그만해. 하지만 오빠. 페리시아님,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박서윤을 제지하면서 정건우가 말했다. 정건우는 페리시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랬다. 아이들은 어느새 페리시아를 페리시아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다. 한지민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내일 나는 이 저택을 떠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잠시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만나러 왔어요. 3살 오지훈은 작은 손으로 한지민의 옷자락을 잡았다. 막내딸은 유모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5살 최아린이 툭 하고 말했다. 페리시아님, 어디 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최아린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페리시아가 방을 나서기 전 장녀 박서윤이 등을 향해 말했다. 저기, 페리시아님. 뭐야? 한지민 어머님이 말했어요. 몸 상태를 정비하지 못했던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출산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텐데 무리했기 때문이라고요. 페리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반성해야 해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께 미움받은 거예요. 유모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는 한지민과 아이들이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로 나온 페리시아는 벽에 손을 기대고 잠시 그 상태로 움직이지 못했다. 별표. 게으르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그 말을 굴려보았다. 6번의 임신. 입덧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날들. 만삭에 이르러 걷는 것조차 어려워진 밤, 그리고 산후, 수유를 하면서 잠들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된 시간. 그 사이에도 구스타프의 의향에 거슬릴 수는 없었다. 임신 중에도 산후 직후의 시기에도 자신의 마음을 눌러야만 했다. 게으르고 있었던 걸까, 나는. 페리시아는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다만 눈이 조금 뜨거워졌을 뿐이었다. 별표. 다음 날 아침, 페리시아는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저택을 나섰다. 마차에는 마부만 있을 뿐 배웅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스타프도 오지 않았다. 한지민도 오지 않았다. 아이들도 오지 않았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페리시아는 창문으로 저택을 되돌아보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살았던 곳, 6명의 아이를 낳은 곳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다. 마차는 왕도의 돌길을 지나 가도로 나섰다. 향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페리시아가 마부에게 알려준 목적지는 단 하나, 동쪽으로 겼다. 동쪽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왕도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한때 자신이 마성의 여자로 이름을 날렸던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로 별표. 마차 안에서 페리시아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의 가도는 초록이 선명하고 들꽃이 흩날리듯 피어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인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감정의 그릇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 18살의 봄, 학원의 졸업식이 가까웠던 시기.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는 다른 생명체였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니, 다르다. 그때의 자신도, 지금의 자신도 분명 같은 생명체였다. 단지 그때의 자신은 지금보다 더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별표. 펠리시아 로제는 남작가의 딸이었다. 남작가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은 몰락 귀족이었다. 아버지 와타나베 고우는 도박과 술을 사랑했고 어머니 이노우에 유우코는 드레스와 보석에 눈이 없었다. 깨달았을 때쯤에는 집안의 재산은 거의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자기의 이름뿐이었다. 펠리시아가 15살이었을 때 아버지에게 불려갔다. 너는 아름답구나, 펠리시아. 아버지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런 때는 대개 무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 때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의 아름다움으로 이 집을 구해줄 수 없겠니? 그래, 좋지 않겠니?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페리시아에게 지도를 시작했다. 어떻게 행동하면 주변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어떻게 웃어야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말을 선택해야 상대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는지, 어떻게 대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페리시아는 배웠다. 배울 수밖에 없었다. 거역하면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었고 울면 어머니는 차갑게 타일렀다. 너는 기대를 받고 있으니 그것에 응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들었다. 1년간의 엄격한 지도를 거쳐 16살에 학원에 입학했을 때 페리시아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봄 햇살처럼 부드러운 복숭아색 머리카락과 깊은 숲을 비추는 투명한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랑스러운 외모 뒤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익힌 행동 방식 묻는 법, 걷는 법, 시선 처리, 거리 조절법이 있었다.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모습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별표 학원에 들어간 첫 주, 페리시아는 부모로부터 특정 인물과 친해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왕태자 이도윤 전하, 그 측근인 공작가 적자 강태준, 기사단장의 아들 박서준, 마법성 장관의 아들 최지호, 대상회를 가진 백작가의 차남 임수. 이 5사람과 친해지면 로제 남작가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귀족 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유력자의 총애를 받으면 후원이 얻어진다. 지원을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 페리시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다. 처음 친해진 사람은 왕태자 이도윤이었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스쳤고 가지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주우려는 자세에서 딱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조금 당황한 듯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3일 후 이도윤은 스스로 말을 걸어왔다.
다음은 구스타프. 도서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어려워 보이는 얼굴로 책을 보았다. 그가 뭘 읽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게 실제로 묻도록 만들었다. 세바스티안, 도미니크, 빈센트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책을 떨어뜨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한 달 후, 5명 전원이 페리시아 주위에 모여 있었다. 학원 중에 소문이 돌았다. 남작 영의 페리시아는 5명의 유력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별로 관계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 여학생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남학생들에게는 탐을 받았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못 본 척 당했다. 페리시아는 웃고 있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그 뒤에서 기숙사 자신의 방에서는 매일 밤 울고 있었다 해도 아무도 몰랐다. 별표.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다. 드레스에 빨간 잉크가 묻었다. 식당의 수프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었다.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가 발을 걸어 넘어졌다. 범인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페리시아도 고소하지 않았다.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흑막은 아마 최아린 벨때일 것이라고 페리시아는 짐작했다. 왕태자 이도윤의 약혼자. 공작가의 아가씨. 검은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진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여성. 예에 바르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왕비로 적합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아가씨였다. 단, 페리시아에게만은 그 예의 바름이 가면이라는 것을 페리시아는 알고 있었다. 페리시아 씨. 어느 날 점심 후 페리시아는 최아린에게 불려섰다. 주변에는 최아린의 부하 6명 정도가 늘어서 있었다. 모두 유력 귀족의 딸들이었다. 잠시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벨데님. 페리시아는 웃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온화한 미소를. 전하께서는 너 같은 여자에게 신경 쓰실 취미가 없으실 텐데요. 라고 최아린이 말했다. 온화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남작가 아가씨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나? 충고 감사드립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최아린은 조금 앞으로 나왔다. 당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페리시아는 미소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방창문으로 돌이 던져져 있었다. 깨진 유리 위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종이에는 나가라라고만 적혀 있었다. 별표. 최아린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식당에서는 페리시아가 앉으면 주변의 자리 사람들이 연달아 자리를 떠났다. 수업 시간에는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들리도록 저 여자 뻔뻔하다, 건방지다라고 속삭였다. 기숙사 방 앞에 생쓰레기가 놓여 있던 적도 있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학급의 여자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학원의 중정에서 최아린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사방에서 물을 뿌려진 적도 있었다. 그때 광태자 이도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한순간에 상황을 파악했고 무리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걸로 모두가 물러났다. 최아린의 이름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괜찮습니까? 페리시아. 이도윤은 페리시아에게 금 단추가 달린 남색 상의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전하. 불쌍하구나. 범인을 벌해주마.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을 뿐이에요. 이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추궁하지는 않았다.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겠소? 힘들었겠군. 왕태자가 이것 좀 보라는 듯이 펠리시아의 허리를 끌어안고 밀착하여 걷는다. 그 친밀함을 자랑하려는 듯한 광경을 창문 틈새에서 몇 명의 여학생이 저주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가. 펠리시아가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에 있을 괴롭힘이 더 혹독해질 것이라는 예감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이것이 보호받는다는 것의 실체였다. 5명의 남자는 펠리시아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접적인 폭력은 몇 번이나 막아주었다. 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이 개입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보복이 늘어났다. 남자들은 알지 못했다. 여성 세계의 여자의 방식이 펠리시아는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남자들이 움직인다. 움직이면 다시 보복이 온다. 그것이 그들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웃으며 넘기고 밤에 혼자 울었다. 별표 왕태자 이도윤이 처음으로 친근하게 말을 주고받은 것은 입학한 지 반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방과 후 인기 없는 연결복도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펠리시아의 손목을 잡았다. 펠리시아 전하. 당신을 어떻게 해도 마음에서 놓을 수가 없다. 펠리시아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도 또한 그 기미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에게 배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의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전하 그렇게 한마디 전하고 아주 조금 거리를 좁혔다. 그 시간 동안 펠리시아는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어떻게든 말을 되돌리고 표정도 꾸며냈다. 하지만 마음은 지독히 지쳐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별표. 5명의 남자들은 각각 달랐다. 이도윤은 상냥했다. 신사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냥함은 펠리시아가 웃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했다. 구스타프는 냉정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랐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세바스티안은 무신경했다. 펠리시아가 곤란해하고 있어도 모른 척했다. 도미니크는 독점욕이 강했다. 그의 남자와 펠리시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반드시 누구랑 이야기했어 라고 추궁했다. 빈센트는 가장 서투르기에 그만큼 가장 다루기 쉬웠다. 펠리시아가 주도권을 잡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명에게 공통적인 것은 펠리시아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이 펠리시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웃으면 기뻐했으며 그녀가 곤란해하면 도와주었다. 최아린의 괴롭힘을 알면 분노했다. 그래서 더욱 질이 나빴다.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디에도 쏟을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펠리시아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담아두었다. 별표. 그러나 그들은 약혼자와의 관계도 당연한 듯 유지하고 있었다. 이도윤은 최아린과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함께 산책을 했다. 구스타프에게는 다른 약혼자가 있었다. 세바스티안, 도미니크, 빈센트에게도 각각 집안에서 정해진 상대가 있었다. 펠리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런 역할을 위해 여기 놓여 있으니깐. 이상했던 것은 최아린이 펠리시아를 미워하면서도 이도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여자도 알았을 것이다. 페리시아는 일회용 도구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미워했다. 위협이 아니기에 여유롭게 미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페리시아는 그것을 이해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단지 비어있는 그릇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별표. 길었던 학원 생활에 3년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최아린의 괴롭힘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다. 형태를 바꾸면서 멈추지 않았다. 페리시아의 드레스가 몇 번이나 더럽혀졌는지 세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쯤에는 이미 졸업이 가까웠다. 5명과의 관계는 3년간 이어졌다. 5명과 만나지 않는 주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시아는 매주 일요일 오후만은 도서관에 갔다. 테오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테오 람베르 도서관 사서 견습생. 신부는 평민.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장학금 덕분이며 장래에는 왕도 도서관에 취직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페리시아가 그와 만난 것은 입학 후 1년이 지난 일요일, 5명의 남자들 중 아무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날, 도서관 안쪽 선반 그늘에 숨었을 때였다.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신가요? 말을 건넨 것은 사서 복장을 한 상쾌한 검은 머리의 청년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다. 귀족 남자들처럼 화려함도 없었다. 다만 책에 잉크 같은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셨나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울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테오는 깊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선반을 정리하면서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 침묵이 페리시아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바람도 없으신가요? 문득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다. 네. 바람이라고요? 맞아요.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당신도 분명히. 테오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굳이 말하자면 조용히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이니까요. 페리시아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것을 참고 웃었다. 어머니에게 배운 얄팍한 웃음이 아니었다. 아마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은 순간이었다. 그 후에도 페리시아는 매주 일요일 도서관에 갔다. 테오와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테오와는 읽은 책의 감상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가 추천해준 시집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테오는 페리시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웃어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았다. 침묵해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냥 그곳에 있어 책을 정리하고 가끔 말을 걸었다.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다. 신분이 달라 부모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사서 견습생 청년을 좋아했다. 하지만 페리시아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부모를 위해 5 남자를 계속 이어 붙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유력자의 후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오를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오를 5 남자의 시야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침묵했다. 별표. 졸업 시즌에 5명은 차례로 이별을 고했다. 처음은 이도윤이었다. 시아,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곧 졸업하고 나는 왕이 되기 위해 결혼할 필요가 있어?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고 페리시아는 판단했다. 네, 전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아린과는 잘 지낼 생각이야. 하지만 시아를 잊을 수는 없어. 멋진 추억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도윤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떠나갔다. 다음 달 왕세자와 최아린 벨대의 결혼이 공식 발표되었다. 학원 전체가 축하했다. 세바스티안, 도미니크, 빈센트도 각자 집안에서 정한 상대와 약혼하며 펠리시아의 일은 과거의 일로 처리했다. 구스타프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졸업식 전날 구스타프는 펠리시아에게 말했다. 펠리시아, 나와 함께 카스티르 공작가를 지탱해 주었으면 한다. 구스타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약혼자인 한지민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작가에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펠리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부인은 정실과 동등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다. 게다가 나는 펠리시아를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싶다. 구스타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마치 업무상의 약정을 전하는 듯 그저 사실을 나열했다. 로제 남작가의 빚은 혼인의 대가로 공작가가 대신 갚는다. 펠리시아의 부모에게는 충분한 연금을 지급한다. 펠리시아 자신에게는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겠다. 펠리시아의 머릿속에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저 기분 좋은 얼굴. 어머니의 보석을 볼 때의 눈길. 이 이야기는 이미 부모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펠리시아는 직감으로 알았다. 대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구스타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었다. 이 별표. 졸업식 날 펠리시아는 테오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신과는 관련 없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외롭네요. 고마워, 행복해지세요. 반드시 테오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페리시아는 고마워라고도 말할 수 없었다. 돌아볼 수도 없었다. 졸업식이 끝난 뒤 남작가로 돌아오자 부모님은 대단히 기뻐했다. 역시 페리시아. 공작가에 들어가다니. 두 번째 부인이라도 충분하지 않나. 오히려 좋은 이야기야. 아버지는 술을 열어 축하했다. 어머니는 새 드레스를 주문했다. 페리시아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3년 만에 진정한 의미로 울었다. 소리를 죽이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다음 날부터 페리시아는 공작가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길을 걸었다. 거기서 행복해질 수는 없었지만 별표. 마차가 멈춘 곳은 가도변의 숙박 마을이었다. 마부가 그럼 여기에서라고 말했을 때 페리시아는 처음으로 밖의 풍경을 의식했다. 해가 기울어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다. 여관은 소박했지만 깨끗했다. 저녁 식사로 나온 것은 스튜와 빵뿐이었지만 페리시아는 그것을 오랜만에 맛을 느끼며 먹었다. 공작가의 식사는 언제나 호화로웠다. 하지만 페리시아는 거의 맛을 음미한 적이 없었다. 식사 중에도 구스타프의 기색을 살피고 한지민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정신을 차리면 식사가 끝나 있었다. 스튜는 소금기가 조금 강했다. 그러나 따뜻했다. 그 자체만으로 조금 눈물이 났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 혼장을 들이밀었을 때는 울지 않았는데 스튜의 따뜻함으로 울 수 있다니. 하지만 아마 계속해서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찾아왔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별표.
밤,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페리시아는 생각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해왔을까 하고. 5명의 남자들을 조종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마음을 조종한 것은 나의 업이다. 주변 사람들이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면서도 깊이 관여할 수 없었다. 학창시절 구스타프의 약혼자였던 한지민에게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항상 고결했고 나 같은 존재를 시야에 들이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내 존재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상처받았을 것이다. 10년 후에 지금 나에게 아이를 갖게만 하고 필요 없어지면 저택에서 내쫓는다. 그것은 어쩌면 그 시절을 견뎌낸 한지민이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한 나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 조용한 복수였는지도 모른다. 내 인생은 잘못된 것이었나? 모르겠다. 다만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페리시아는 항상 스스로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변명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자업자득일까? 피해자일까? 어느 쪽이기도 하고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다. 5명의 남자들과 그 약혼자들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 또한 상처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딘가에서 불쌍하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구도 페리시아의 내면을 보려 하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마성의 여자라는 가면뿐이었다. 이 별표. 다음 날 아침, 우체국 마을을 걷다가 펠리시아는 이상한 냄새에 멈춰섰다. 낯선 냄새였다. 자극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복잡했고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가벼움이 느껴졌다.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니 시장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노점에 도착했다. 병에 담긴 빨강, 노랑, 갈색 가루, 말린 잎, 과일, 뿌리. 가판대 뒤쪽에서 작은 냄비를 저고 있던 여성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둥근 검은 눈과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실망한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그 삐뚤어진 이빨을 보았다. 어서 오세요, 부인. 향신료에 관심 있으신가요? 남부 억양을 가진 목소리였고 분명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건 무슨 일이야? 냄새가 좋다. 커민, 카다멈, 고수, 강황 선택지가 많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좋아. 여자는 재빨리 병 뚜껑을 열고 펠리시아 앞에 내밀었다. 자, 냄새 맡아봐. 펠리시아는 한 가지 향기를 하나씩 맡았다. 내가 모르는 냄새가 났어. 하지만 매번 내 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향수나 낯선 느낌은 아니지만 기분 좋고 낯설게 느껴진다. 이거 요리용이야? 맞아. 카레가 뭔지 알아? 남부 요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알다시피 너무 좋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거 없이는 못하겠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맛있어 보여? 네, 진짜야. 카레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니? 여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 점심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조금 나눠줄게. 맛 좀 느껴봐. 강요하지 않고 그저 후하게 여성은 말했다. 작은 냄비에서 만든 카레를 펠리시아는 나무 그릇에 담아 달라고 했고 서서 먹었다. 입에 넣는 순간 맛이 터졌다.
맵다. 하지만 따뜻하다. 복잡한 향이 코를 스친다. 향신료가 혀 위에서 퍼지고 열기가 목을 지나 위로 내려간다. 몸속 깊은 오래 차가웠던 곳이 서서히 따뜻해진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이 카레라는 음식이 맛있었다. 공작가의 만찬에 나왔던 은접시 위의 요리들을 떠올렸다. 무엇이 올려져 있었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카레는 지금 이 순간 전신의 감각으로 맛을 느끼고 있다. 맛있어. 처음 느끼는 맛이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치. 카레는 맛있잖아. 종류도 많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 여성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신기한 게 슬플 때 먹으면 특히 맛있거든요. 영혼이 원하는 걸까 하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펠리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릇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입을 소중히 천천히 먹었다. 별표. 저기요. 먹고 난 그릇을 돌려주면서 펠리시아가 말했다. 카레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이 깜빡 눈을 깜빡였다. 이 카레 만드는 법을.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도 필사적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억누를 수 없었다. 이 맛을 다시 먹고 싶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싶었다. 이유는 그것뿐이었지만 펠리시아 인생에서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여성이 잠시 펠리시아의 얼굴을 바라보다 살짝 웃었다. 돈은 안 받아요. 하지만 내 얘기 상대가 되어줄래요? 얘기 상대요. 그거만으로 괜찮아요. 혼자 가게를 하면 외롭거든요. 남편은 남쪽으로 돌아갔고 아이도 없고. 넌 행선지가 정해져 있어? 펠리시아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 이 다음 마을. 그 근처에서 집을 빌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가까운 거잖아. 와, 멋지다. 여성은 두 손을 쳤다. 저 이름은 리사 난바라. 당신은? 페리시아예요. 페리시아구나. 좋아, 결정. 매주 오렴. 카레 만드는 법 전부 가르쳐 줄게. 리사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송곳니를 보여주며 웃었다. 별표. 여관 마을에서 동쪽으로 마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페리시아는 집을 빌렸다. 한때 약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입구에 선반이 있는 석조 주택이었다. 부엌은 좁았지만 화덕이 있었다. 집세는 적었고 공작 가문에서 가져온 저축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에 한 번 리사의 포장마차로 가는 것이 페리시아의 습관이 되었다. 리사는 가르치는 것이 능숙했다. 먼저 알갱이 스파이스를 기름에 볶아. 여기 중요해. 향이 나올 때까지 약불로 천천히 태우지 않도록. 코로 확인하는 거야? 어떤 향이 나면 되나요? 푸와 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 맡으면 알 수 있어? 코를 믿어봐. 코를 믿으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 하지만 세 번째로 냄비 앞에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확실히 뭔가가 달라진 순간을 느낀 것 같았다. 지금일까요? 그래. 지금이야. 다진 양파 넣어. 빨리빨리. 리사는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페리시아는 그때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도 웃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별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빨랐다.
주에 한 번의 카레 수업은 어느새 주에 2번이 되었고, 리사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지 않을래?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점심을 함께하는 경우도 늘었다. 리사는 남쪽 나라 출신으로 행상하는 남편을 따라 이 나라에 왔지만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잘 부탁해. 라고 고집하며 혼자 스파이스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왜 남았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 나라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리고 자기 가게를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 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을 좋아하긴 했지만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가게를 이어가는 걸 선택했어. 남편도 이해해줬지? 지금도 해마다 2-3번 정도 만나러 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니까. 페리시아는 말없이 들었다. 넌 어때? 혼자 여기 와서 누군가가 걱정돼? 역시 아이들. 부모님. 페리시아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사실 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 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페리시아에게 그것이 매우 고마웠다. 별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페리시아가 이 마을에 온 지 3달이 지났다. 어느 아침 부엌 화로 앞에 앉아 페리시아는 울고 있었다. 울면서 카레를 먹고 있었다. 이유는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리사가 들어왔다. 페리시아는 급히 얼굴을 들었다. 리사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향신료를 좀 나눠 받았거든. 근데 굴고 있어? 죄송해요. 조금 울었어요. 향신료가 매웠을지도 몰라요. 카레 먹으면서 우는 사람은 처음 봤네. 무슨 일 있어? 리사는 웃으며 페리시아 옆에 앉았다. 맛있어서 우는 거야?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하하. 그런 일도 있지. 리사는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잘하게 됐네. 3달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리사 씨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재능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르쳐 준 건 기술뿐이야. 감각은 당신 거지. 페리시아는 다시 조금 울었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혼나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별표. 리사가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한 것은 2번째 차이를 내면서였다. 최근 들어 얼굴색이 좋아졌잖아. 그런가요? 응, 올 때보다 피부가 깨끗해졌어. 몸도 조금 변했어? 펠리시아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체중이 줄고 있어요. 그건 몸이 좋은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펠리시아는 손에 든 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의 간격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게 무서워요. 리사가 손을 멈췄다. 날씬해지는 게 무서워? 왜? 세상 모든 여성들은 다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 그게 사실은 펠리시아는 말을 찾았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로 하는 것은 어려웠다. 어렸을 때, 아름다웠을 때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펠리시아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부모님 이야기부터 15살부터 시작된 혹독한 나날들의 이야기까지. 리사는 말을 끊지 않았다.
차이를 마시면서 그저 들었다. 학교 이야기도 했고 5명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보호받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롭힘을 계속 당했던 것, 아무도 제 안을 보려 하지 않았고 겉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아름답지 않았거나 어리지 않았거나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착취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기분이 들어요. 펠리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름다우면 이용할 수 있고 아름답지 않으면 버린다. 10년 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생이 결정되었고 결국 이제는 필요 없다 쓸모없다면서 내쫓겼어요. 목이 뜨거워지며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내가 15살 소녀였을 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죽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지점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다시 여자로 보이는 게 두려워. 펠리시아의 목소리는 너무 가늘어 부서질 듯 떨렸다. 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름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펠리시아, 리사가 부드럽게 불렀다. 네. 잠깐 이리 와봐. 리사가 팔을 벌리며 말했다. 펠리시아는 잠시 멍해졌다. 나는 포옹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순종하는 데 익숙했지만 친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하지만 리사의 팔이 기다리고 있었다. 펠리시아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리사의 몸은 따뜻했다. 약간의 향신료와 땀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펠리시아는 크게 울었다. 아이처럼 말해. 별표 별표 별표. 잠시 후 리사가 그의 등을 토닥였다. 저기 말해도 될까? 네, 괜찮아요. 펠리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남자들과 공작을 함께 말하고 싶어. 응. 그들은 모두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펠리시아는 울면서 웃었다. 그렇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실수를 했어? 맞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펠리시아. 너는 15살 때부터 도망칠 곳이 없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온갖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 해도 내가 상처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두 가지는 별개의 일이야. 다 합쳐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돼. 펠리시아는 또다시 펑펑 울었다. 리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등을 손으로 감싸고 토닥토닥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별표 별표 별표. 조금 진정한 후 리사가 말했다. 있잖아, 좋은 걸 가르쳐 줄까? 좋은 거요, 뭔가요? 나쁜 남자 다루는 법이야. 펠리시아는 얼굴을 들었다. 리사는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웃고 있었다. 제1조. 요청받았을 때 거절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상대의 수법이니까 그 수법을 먼저 아는 것. 리사는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세우며 말했다. 제2조. 상대가 뭔가를 줬다면 반드시 뭔가를 얻으려는 심산이 있어. 단순한 친절처럼 보여도 장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리사는 오른손 손가락 2개를 세우며 말했다. 제3조.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 웃고 있지 않을 때도 소중히 여겨. 그 외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뿐이야. 리사는 손가락 3개를 세운 채 말했다. 펠리시아는 잠시 생각했다. 테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테오. 어떤 사람이었어? 도서관에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울고 있어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고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도 있었구나. 평민이었지만 멋진 사람이었어요. 평민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 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신분보다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해.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내면은 바꿀 수 있어.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펠리시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었지만 달았다. 리사 씨. 응. 날씬해지고 예뻐져도 되겠죠? 리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네. 예뻐지는 건 좋은 일이야. 날씬하고 예뻐지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페리시아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예뻐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뻐지면 또 이용당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예뻐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지. 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리사 씨 덕분에 지금 깨달았어요. 괜찮아. 리사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귀여운 송곳니가 보였다. 당신은 예뻐져도 괜찮아. 이번에는 사용법을 알면 되니까. 사용법이요. 자신의 예쁨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기용하려 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방법. 페리시아는 그 말을 가슴속에서 되새겼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 페리시아. 리사의 목소리는 단언하는 듯 강했다. 예뻐서 불행한 게 아니야? 예쁨을 착취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야? 그 환경에서 나왔으니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 없어. 창밖에서 여름 바람이 불었다. 향신료 냄새가 천천히 풍겨왔다. 페리시아는 눈을 감고 그 향을 들이마셨다. 몸속 깊은 곳이 따뜻했다. 별표 별표 별표. 가을이 찾아왔다. 페리시아의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출산 후 붓기가 빠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아왔다. 체중이 줄고 얼굴 윤곽이 달라졌다.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물통의 수면을 볼 때마다 변하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리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 있었다. 당신은 예뻐져도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의 페리시아는 이미 행복했다. 리사와 카레를 먹고 리사의 가게를 도와주는 일상. 그런 일상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